죽겠다고 아파트 13층에 매달려 있으니 선생님께서 좀 어떻게 살려주셔야 되겠어요. 네,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뭐 편안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 그래요? 내일 당장 오십시오. 10시에 시간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비워서 만났습니다. 24살짜리 이름을 을순이라고 합시다. 여기 혹시 을순이 안 계시죠? 네, 가명이에요. 네, 24살짜리 을순이라는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울기 시작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울면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늘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한두 번 죽고 싶다는 얘기 할 때는 좀 심각하게 듣지만 맨날 입버릇처럼 죽고 싶다 싶으면 엄마 나 죽고 싶어. 생을 마시고 싶어. 네, 이런 얘기를 뭐 그냥 밥 먹듯이 하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그날은 진짜 매달려 아파트 13층 난간에 떨어져 죽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을순이를 저에게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하도 뭐 한 24년 동안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함께했고 청소년들 이렇게 힐링하고 또 청소년들의 긍정성을 개발하는 일에 뭐 거의 저의 청춘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딱 보면 3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스캔이 가능해요. 딱 보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가 거의 뭐 도사점이라고 할까? 뭐 부채도사라고 그래요, 저는. 딱 보니까 중요한 건 이게 아이 자체의 문제, 아이 자체가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문제인가 엄마의 문제니까 그걸 이제 3초 안에 판가름을 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딱 봤을 때 이 아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또 이 엄마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거의 스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보니까요, 얘는 자살 충동을 뭐 한 6, 7살 때부터 느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딱 보자마자 네가 죽고 싶은 생각을 한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6, 7살 때부터 너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마치 무슨 뭐 방울 흔드는 도사같이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란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괜히 그냥 나는 죽어야 될 사람 같고 그냥 빨리 죽고 싶고 빨리 죽는 게 제 인생의 소망이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죠. 그냥 이게 단순한 우울증이나 아니면 그냥 직장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응석을 부리고 말해서 어린 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6, 7살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걸 실토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내보냈어요. 너 나가 있어라. 이건 네 문제가 아니다. 6, 7살짜리 아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네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 특히 엄마에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애를 내보냈어요. 애는 아주 척여. 초등학교에서 을순이를 내보내고 엄마를 이제 상대로 해서 심층적인 이제 말하자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엄마 이름은 뭐겠어요? 딸이 을순이니까 엄마는? 예? 갑순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혹시 이름이 갑순이? 네, 아니죠? 네. 이 갑순이 엄마를 데리고 이제 쭉 심층적인 그 심리분석, 제가 이제 주로 분석하는 것은 무의식적 분석이에요. 표면 의식이 아니라 잠재의식,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이제 분석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무의식을 분석을 했는데 이 갑순이 엄마는 3대 독자의 남편한테 시집을 갔어요. 3대 독자의 남편이. 그리고 이제 평생을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가장 바라는 건 뭐죠? 원래 3대 독자니까 아들을 바라겠죠. 당연히 아들을 바래요. 아들. 근데요, 참 아들을 바라는 집 치고 아들이 잘 안 생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자, 그래서 첫째는 아들이 아니라 딸을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첫 딸은 뭐라고 그래요? 살림 미천이요 용서를 해줍니다. 첫 딸을 낳으면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살림 미천이지 하면서 이렇게 불행이 담 넘어가듯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딸은 딸을 낳지만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용인이 됐어요. 두 번째는 이 을순이가 둘째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뭐 심리학자는 하긴 합니다. 둘째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요. 독립심이 강하고 그러면서 대개 둘째가 약간 애정결핍이 있으면서 그리고 약간 폭력적이에요. 거칠어요. 이게 샌드위치 이제 말하자면 샌드위치로 이제 살아오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격적 특성들이. 그런데 둘째인데 얘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이제 엄마가 얘를 딱 임신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부모님들이 첫째도 딸이었으니까 둘째는 아들이길 더 간절히 바라셨겠죠. 아빠도 그렇고, 아빠도 기대가 있었고, 중요한 건 엄마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어떤 정서적 태도나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아이의 태아에게. 그래서 태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이제 여담으로 태교 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 이제 둘째, 셋째 대한민국의 이제 번창을 위해서 이 2세차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단계가 있는데요. 태교의 3단계. 첫 번째는 환영.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가족에게 와서 이렇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환영 의식을 이렇게 해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엄마는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갑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가정에 네가 이렇게 된 걸 굉장히 엄마를 환영해. 진심으로 환영해. 이런 이야기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태아에게. 환영. 그러니까 임신부터 환영받으면서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키워진 존재라는 거, 이게 태아는 느껴요. 그걸. 그게 첫 번째가 환영입니다. 환영. 두 번째가 감사예요. 엄마를 만나게 해줘서 또 내가 너를 만나게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태아교육을 할 때 이 3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태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축복은 뭐냐면 너는 이 세상에 나오게 될 때 건강한 몸에 총명한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라면서 끊임없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을순이 얘기 들어갑시다. 을순이가 말이죠. 이렇게 잉태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로 찼대요. 임신을 했는데 발로 차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대했겠어요? 엄마 스스로도 이 아들이구나. 이 달라. 느낌이 달라. 천체 가졌을 때하고 이 차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아들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겠죠, 엄마도.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참 예쁘네요.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불법이잖아요. 참 예쁘네요. 참 핑크색이 잘 어울리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가장 실망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엄마죠, 엄마. 엄마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가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존재가 거부당했을 때, 이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아픔이에요. 그러면 드라마 무슨 드라마? 왜 복수하고 싶어해요? 날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존재를 거부당하는 거, 내지는 외면당하는 고통, 이게 제일 크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얘는 뱃속에서부터 그걸 겪은 거죠. 엄마가 너무너무 싫었대. 이 둘째가 딸이라는 게. 왜냐면 자기가 더 고달파야 되잖아요. 그거 친구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거 친구들이.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말을 안 걸었대요. 얘가, 이 둘째가, 을순이가 딸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는 말을 안 걸어. 네가 우리 집 배를 끊으러 온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남편도 서운해하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자기 존재를 거부당한 아이. 그게 이제 무의식의 무의식의 각이 이렇게 맺혀요. 그 씨앗이. 의식이 맺힌다고 말해요. 그래갖고 이제 얘가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을순이가 기억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첫 마디. 제가 이제 사람 치유할 때 충분히 무의식을 탐험하면서 가장 어린 시절 기억하는 첫 마디, 첫 감정, 첫 사건, 이걸 이제 떠올리게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혼자 생각해보세요. 참 어린 시절로 거슬러 돌아가서 기억되는 첫 마디, 내지는 첫 장면, 그게 되게 엄마하고 관련돼 있어요. 뭐 그런 걸에서부터 치유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치유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기억하는 첫 마디가 뭐냐. 그렇게 이제 쭉 추정을 해서 갔더니 을순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첫 마디는요, 우리 할머니가 늘 저더러 부르셨어요. 에이그 하나 달고 나오지. 그게 얘가 기억하는 첫 마디예요. 그냥 얘가 말을 배우기 이전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얘를 보면서 아이고 하나 달고 나오지 뭘 달고 나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기억하는 첫 마디는 그겁니다. 그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집안 온 식구는 엄마를 비롯해서, 엄마의 영향이 제일 커요. 엄마를 비롯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은 나를 거부하고 나를 환영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 어려서부터 이제 무의식에 쌓이게 되고, 그게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 본인 스스로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엄마도 나를 거부했는데, 엄마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엄마도 나를 쉽게 말하자면 축복해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아이들의 자존감이요, 아이들의 자아상이나 또 아이들의 자존감은 특히 엄마하고의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만 7세 이전에 엄마하고의 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상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말하자면 자존감이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의 관계가 어땠느냐가 자존감을 형성하고, 이 자존감이라는 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행복의, 사람의 인격, 그리고 사람의 인성의 70%는 자존감이 좌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얘는 엄마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1에서 10점을 만점을 둔다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아냈어요. 이것이 얘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말하자면 자기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원인이에요. 1차 원인. 자존감이 얘가 마이너스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누구랑 헤어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어요. 헤어졌어도 자존감이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스스로 만들어요. 야, 여자가 이 세상에 너뿐이더냐, 남자가 너만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삶을 개척할 힘이 자존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생각밖에 안 하고 있던 거죠. 근데 더 반전이 있어요. 셋째가 태어났네? 얘 동생. 을순이의 얘 동생이 태어났어요. 딸이었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어요. 제가 딸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셋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의 경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복댕이, 아이고 복댕이,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이 집도 사고 아파트 평수도 넓히고 아빠도 말하자면은 승진을 하고 네가 복덩이다. 그러니까 이 을순이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깊어지는 거죠. 언니는 살림미천이고 동생은 뭐예요? 복댕이고 나는 뭐냐? 나는 에이구 하나 달고 나오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그래서 이게 하여간 점점점 그게 자랐고, 이게 사람이요,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말하자면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게 세 가지 부류로 발전을 합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들, 성공에 집착, 이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거,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두 번째는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사랑, 이게 이제 사람에 집착하는 거예요. 애정결핍이죠. 아주 그냥 사람에 집착하고, 세 번째는 통제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정치인들 권력을 쥐려고 하는 근본적 속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날 지배할 거라는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비롯해서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런 어려서 제대로 정서가 제대로 아름답게 형성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하고, 그게 권력욕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치인들 그래도 난 제대로 된 사람을 안 봐요. 정서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하나지. 어쨌든 이러다 국정원 끌려가고 큰일 나요. 밖으로 떨어져. 뭐 이런 얘기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그러나 이게 지금 자기 자존감이 스스로 낮은 사람이 세 부류로 나눠진다 그 말이에요. 된장면은 어디 속하겠어요? 여기에 속하겠죠.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존재 이유를 잘 못 찾기 때문에 가방을 통해서 바로 저 존재 이유를 자꾸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삶을 명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부류로 나타나는데 얘는 도피처가 뭐냐면 공부였어요. 공부를 이 세 자매가 끝내주게 잘해요. 끝내주게 잘해요. 언니 서울대 박사예요. 얘도 그렇고 얘. 네.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냐 했더니 가족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공부밖에 없었대요. 왜? 공부하고 있는 시간에는 가족들하고 마주치지 않아도 되죠.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말도 안 걸어요. 그렇잖아요.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할머니가 아이고 하나 달고 나오지 이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얘가 도망갈 수 있는 가족들의 이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공부였어요.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는 거죠. 아주 공부에 몰입하는 거죠. 그래갖고 얘가 이제 사범대학, 서울에 있는 훌륭한 사범대학을 얼마든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 사범을 지원했어요. 유일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족들로부터 벗어나는 거. 가족들 꼴보기 싫은 면상 안 보는 게 얘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대학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했네. 그때 가족 얼굴을 안 보기가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래갖고는 얘가 23살에 임용고시를 한 번에 패스해버렸어요. 법대보다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한 번에 패스해버렸다니까요. 23살에. 어쨌든 그래갖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교사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을순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의 이유 이걸 이제 끌어올려주는 게 말하자면 가장 급선무였고요. 그게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치유를 할 때 엄마하고 을순이를 동시에 치유해야 됩니다. 이게 얘만 어떻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족 치유를 함께 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이렇게 이제 무의식 세계까지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을순이하고 엄마를 딱 앉혀놓고 딱 얘기했어요. 이건 가족 치유를 함께 해야 된다. 그 중에 중심이 엄마다. 함께 할 수 있느냐. 이 을순이만 나한테 보내려면 나는 할 수가 없다. 이게 근본적 이거 완전한 치유가 안 된다. 그러니까 당신 같이 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치유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상처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사람의 상처가 깊어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자살 충동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이 깊어져 공황장애, 광장공포 이런 게 생겨갖고 얘 지하철 못 타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기 목줄라 죽일 것 같은 자꾸 환상, 환청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못 탄다니까요. 지하철 버스를. 한 번이 여기 이제 강남대로에 혼자 뭐 사러 갔다가 배고픔 물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배고픔을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혹시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그럴 정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가족, 특히 엄마하고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현상들이에요. 그거를 치유를 하는데 핵심은 뭐겠어요? 이 을순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핵심.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 을순이의 이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였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죠?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어쨌든 그 프로그램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했다고 그게 말하자면 영어 비밀인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쨌든 키워드가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거였다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쭉 3개월이 지난 후에 혼자 여행을 떠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지하철과 버스를 못 타던 아이가 혼자 지하철 버스 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180도 바뀌게 돼. 그래갖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는 부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야말로 인간이 부활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 이제 부활이 된 거죠. 그럼 좀 뭘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딸기라도 제가 좋아하는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이런 말 너무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얘기 드리는 게 좋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 이제 결론으로 짧게 말씀드리는데 자 10시 넘어서 오는 전화나 주말에 오는 전화는 다 뭐다? SOS다. 주말에 한 통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제가 이제 뭐 작년에 뭐 상을 타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출판사로 연락을 해서 제 전화번호를 안 다음에 이제 수소문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신 엄마인데요. 가족들과 다 인연을 끊고 싶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너무너무 아들이 꼴보기 싫고 남편하고도 내가 관계를 끊고 싶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 제가 문씨니까 문 교수라고 합시다. 그 엄마의 이름을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 제가 너무너무 가족 꼴보기 싫고 특히 아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가출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교수 연구실에서 얼마를 지냈어요. 근데 아들이 한 번 자기를 찾지 않더래. 그렇게 나와서 엄마가 가출을 해서 대학 연구실에 있는데도 아들이 자기를 찾지를 않더래. 그래서 억울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나와서 있어도 남편도 전화 한 통을 안 하고 아들도 나를 안 찾나.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전생에. 그래갖고 억울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분노. 그런 게 이제 심해가지고 선생님이 좀 치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이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갔어요.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남편도 교수입니다. 남편은 의대 교수예요. 엄마는 인문학 전공이랑 잘 나가는 교수 집안이죠. 교수 집안이에요. 그리고 누나가 둘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갑순이 누나 일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동경에서. 또 울순이는 미국에서 지금 교수로. 누나들이 너무 잘 된 거죠. 근데 아들은 병식이라고 합시다. 이 병식이는 지금 고1이에요. 엄마가 41살에 낳은 늦둥이입니다. 엄마가 41살이에요. 아빠는 4살 차이니까 몇이죠? 53살에 늦둥이로 낳은 아들이에요. 지금 고1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가 다 교수입니다. 부모가 다 유명한 대학의 유명한 교수고 다 누나들은 말하자면 해외에서 삐까뻔쩍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41살에 엄마가 나이가 41살에 낳은 이 늦둥이 병식이가 얼마나 기획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6개월 동안 교수 휴직 내고 말하자면 미국으로 어학연수 같이 가고 교육에 올인한 거죠. 이 하나 있는 아들 41살에 난 금쪽 같은 이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그야말로 이 문 교수는 이 병식이 이게 올인한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식에 올인한 부모일수록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요. 자식의 교육에 올인할수록 자식의 교육에 목맬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높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원칙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식의 올인한 부모치고 여생에 행복한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그 올인하는 심리가 어디서 나오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갖고 꼴도 보기 싫다는 게 아들이 너무너무. 그리고 남편한테 뭔 얘기를 하면 남편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들 편을 들죠 당연히. 이 교수가 김 교수라고 합시다. 김 교수가 볼 때는 아들 별 문제 갖고 엄마가 누나를 떠는 거니까 늘. 그렇게 아들한테 말하자면 멸시받고 중요한 건 이게 대화 거부예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런 상황을 남편은 아내의 탓으로 자꾸 돌리는 거죠. 당신이 어지간히 했어야지. 아들이 저러는 건 당연한 거다. 인과 응보를 알고 받아들여라. 그 말을 했대요 남편이.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꼴보기 싫은 거지. 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부간의 교육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교육 철학이 서로 너무 다르면 부부끼리 이게 아주 갈등이 심해져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어떻게 살려달라는 거야. 이 문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아들이 이 병식이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니 그렇게 공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니 선생님이 뭐 청소년 치유 전문가라면서요. 그러니까는 돈을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아들을 고쳐달라는 거야. 이 아들을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들을. 근데 제가 3초 안에 스캔 된다고 그랬죠.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엄마한테 있어요. 이거 엄마한테 있는 거. 아들은 정상에 눈빛 보면 알아요. 엄마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다. 내가 아들을 반드시 내가 고쳐주겠다.
반드시 엄마들이 원하는 그런 아들로 부활할 수 있도록, 거룩한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그럴 자신이 있다. 나 그럴 능력이 있다. 그래 내 말 듣겠냐? 엄마한테들한테 이렇게 떡밥을 던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 말을 안 들으니까 떡밥을 딱 던졌더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게. 아들이 그렇게 되려면 당신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어. 예? 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요? 그게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들을 부활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서 당신을 치유를 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대. 그리고 전화를 드려도 되네요.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 있죠. 자존심이 있는데 자기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저한테 질질질질 끌고 오는 엄마들한테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됩니다.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바뀌어요. 그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 치유를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거 부모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되게 좀 떡밥을 던져야 돼요. 이렇게 떡밥을 살살 던지면서,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문을 열어. 하고 남편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며칠 뒤에 전화가 오기를 남편이 치료비를 댄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저는 상담을 무료로 해요. 상담을 무료로 하고, 이게 본격적인 치유를 할 때만 치유비를 받는 단가가 의외로 쌉니다. 제가 사람들이 되게 겁먹고 얘기도 못하는데 제가 단가가 싼 사람이에요. 사회적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치유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100% 이렇게 무료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갖고 말하자면 되게 단가 때문에 말하자면 고민을 했나봐. 근데 얼마가 들든지 간에 청소년한테 치유받아라, 내가 돈을 대겠다고 남편이 제안을 하니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7차까지 했습니다. 7차. 내가 10차까지 하셔야 됩니다 하고는 했는데 7차까지 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표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의식에 체계를 들으면 우리가 늘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 표면의식은 5%는 10%밖에 안 돼요. 우리 삶을 지배하고는 절대적인 것은 이 무의식입니다. 무의식과 잠재의식이에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아니면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분노를 느끼거나 지나칠 정도로 상처를 받았다면 그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표면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치유해야 돼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반응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문 교수는 무엇을 탐구해야 될까? 1차 무의식을 탐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쭉 제가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탐험하는. 그래서 무의식을 쭉 탐험을 했는데, 문 교수가 임신을 했을 당시 태아에 있을 때 중요하다고 그랬죠. 3단계 뭐예요? 처음에 환영할 거. 엄마한테 와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환영해. 두 번째, 이 아이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축복할 것. 이런 걸 말고 자꾸 하란 말이에요. 편지도 쓰고. 이 태아 교육이 태아는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태교는 이 세 개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세 개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니까, 이렇게 태교를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어쨌든지 이렇게 자꾸 하시라고. 환영하고 감사하고 축복해주고. 이게 태어나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도 늘 끊임없이 아이를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환영해. 학교 갔다 와도 어째야 돼요? 제가 이제 어디 강연 가서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교 하면 엄마하고 함께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가 첫 마디로 하는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알림장 갖고 와! 우리 엄마는 그 얘기를 첫 마디로 하는데, 그러면 안 돼. 환영을 해야죠. 환영. 나갔다 들어오면 애를 환영해야죠. 웃는 얼굴로. 재밌게 놀았어? 즐거웠어? 친구들하고 잘 놀았지? 라고 눈을 맞추고 환영을 해줘야죠. 이게 우리 뇌에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는 세포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 어렸을 때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따라서 웃어요.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찡그리면 애도 표정을 찡그려. 그 뇌 속에 거울 뉴런, 상대방의 행동이라든지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그게 뇌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표정을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의 표정이나 엄마의 감정, 엄마의 행동을 보고 잘 인식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유를 할 때도 애들 젖먹이면서 자꾸 방긋방긋 웃어줘야 돼요. 아, 맛있게 잘 먹네. 아이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엄마는 네가 이 세상에 온 걸 정말 환영한다. 이런 환영, 감사, 축복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이에게. 만 7세 이전에는 더더욱이. 만 7세 이전에 이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 뉴런이라는 뇌 속에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하다 거울 뉴런 얘기가 나왔죠? 뭔 얘기했어요 내가? 에? 맞아. 잘 들으시네. 늦게 들어오셨지만 잘 들으세요. 이런 엄마 아주 좋아. A 플러스예요. 그래서 갔다 오고 환영을 해야지. 학교 갔다 들어오거나 어린이집 갔다가 유치원 갔다 들어오면 환영을 해야지. 엄마들은 딱 두 마디를 먼저 해요. 알림장 갖고 와. 손 씻고 밥 먹어. 손 씻어. 여러분들 뭐 보건복지부 장관할 거예요? 왜 이렇게 손 씻는 것에 시작을 해요? 환영을 하고 허깅도 하고 궁뎅이도 또닥거리고 주고 뽀뽀도 하고 그게 손 씻는 것보다 아이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해요. 특히 만 7세 이전에 자존감과 아이덴티티가 형성되는 그 맥시멈을 우리가 만 7세로 봐요. 만 7세 이전에 형성된 정서와 자아가 평생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이 문 교수가 임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엄마의 정서가 어땠겠어요? 문 교수를 잉태하고 있었던 엄마의 정서가 어땠겠냐고요. 심각하게 불안했겠죠. 심각하게 불안하고 또 억울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자긍각시를 보나. 얼마나 억울했겠죠. 살기 싫었겠죠. 그 정서가 그대로 아이에게 미친다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쭉 말하자면 제가 이제 사람의 무의식을 탐구할 때 당신이 임신해 있을 때, 엄마 태중에 있을 때 아빠는 당신의 임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또 당신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는 어떤 생각으로 당신을 대했을까요? 이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마디 나와요. 딱 두 마디. 아빠는 나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는 늘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탄생부터 환영받지 못했다는 거. 나는 말하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존재인 엄마 아빠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그 생각, 그 한 생각이 매우 중요해요. 어쨌든지 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평생 갔어요. 돌아가시고 나서야 용서가 되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난 용서했어요. 우리 아버지 용서했어요. 그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용서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무의식에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교수의 자존감도 이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 2점 정도. 핵심은 뭐겠어요? 이 교수의 자존감을 끌어올려라. 그게 이제 7차에 걸쳐서 제가 이 교수하고 했던 프로그램의 핵심이었어요. 핵심. 근데 5회차가 지나가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은 나의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일 뿐이에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이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야! 아이고 징그러워.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뱀을 잘 발견할까요? 어떤 사람? 네? 땅만 보고, 왜 땅만 보고 가게 될까요?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뱀을 잘 찾아요. 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뱀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것만 신경 쓰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보면서 쟤는 왜 이기적이야? 내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나의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제일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가장 민감한 부분 거기에 내가 좀 걸려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부모에게 그 아이에 대한 서술을 10가지 해봐도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를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문제라는 말이에요. 자기 무의식 속에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끊임없이 아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아이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다 긍정적인 문장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환영받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내 존재를 가장 가까운 부모들로부터도 내가 거부당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3가지 패턴으로 이게 발전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발전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성공에 집착하거나
두 번째, 인정이나 사랑에 목매거나, 세 번째,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권력용으로 쓰게 된다. 그러니까 성격에 지나칠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는 사람은 다 이런 케이스예요. 애정 결핍증이라는 얘기 쉽게 말하자면. 어쨌든지 근데 이 교수는 그래도 이 세 개 중에 제일 괜찮은 게 뭐겠어요? 그나마 괜찮은 거 1번이에요. 1번. 네. 성공에 집착하면 지일은 잘해요. 지일은 잘해. 불행하죠. 성공에서도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성공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성공이 아니라 이런 자기 자신만의 어둠, 자신만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성공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성공해도 공허해요. 성공을 해도 이게 늘 불안하고 그렇다고요. 이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집착하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훌륭한 교수가 됐어요. 근데 아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오버랩되는 겁니다. 첫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 그래갖고 이 근본적으로 쭉 들어가 보니까 이 엄마는 남자에 대한 근본 불신이 있어요. 남자를 못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그게 아들도 못 믿는 거야. 이 녀석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과 성공에 대한 집착. 그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하지 않으면 불행하잖아요. 이걸 빙산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자기 철학. 빙산의 믿음. 예. 그럼 빙산의 믿음이 여하튼 이렇게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근데 5회차가 지나니까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5회차가 지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얼마나 아들에게 집착했는지 그리고 나의 컴플렉스나 나의 그늘을 아들에게 투사했는지 이제야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지금 너무 편안해졌어요. 치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자존감이라든지 정서적 문제 그대로가 아이들에게 유전된다. 유전된다는 건 틀려요. 유전은 성격은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니라 학습되는 거예요. 성격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학습되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그거이기 때문에 학습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격은 절대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이 엄마에게 문제가 있었고 그걸 아이들이 학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누가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돼요? 엄마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면 돼요. 그게 교육의 80%를 차지한다니까요.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가 갖는 거. 그래서는 엄마 행복에 투자하라.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만큼 엄마 행복에 투자하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는 정서적 행복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기쁨거리가 있어야 돼요. 기쁨거리. 자꾸 엄마가 기쁨거리를 만들려는 게 사소한 것이라고. 두 번째는 자꾸 보람을 느껴야 돼요. 의미를 찾으라고 해요. 기쁨과 보람. 사람이 우울증이 어디서 와요? 자신의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그게 우울증의 시작이에요.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자기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는 이 두 가지. 엄마 스스로가 기쁨으로 자꾸 채워. 아이를 보는 것도 기쁘지만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제일 좋다. 기쁨과 보람을 동시에 느끼는 거 자꾸 무엇인가를 배워라.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간단한 거라도 그러면 그 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고 그렇게 내 엄마 스스로가 건강한 에너지로 충만될 때 아이들이 저절로 잘 자란다니까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왜 그래요? 뇌 속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어. 그대로 엄마의 정서를 학습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서론 하나 끝나게 생겼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렇게 하시고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엄마가 행복해야만 아이가 행복하다는 거 항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